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 자, 우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와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 꿈나무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데이터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좌로 직접 후원해주고 계신 귀동량님, 운나이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플랫폼인 팟빵을 통해서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달려또또님, 구현정님, 날아가는 오르크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르크세님이시죠? 네. 오르크세. 네. 그리고 저희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컨텐츠의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청취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주에 저희 처음으로 광고가 들어와서 진행을 했었죠. 숫자에 약한 사람들을 위한 통계학 수업,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책. 이 책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까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게시물에 이벤트 응모를 해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10분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라면 오늘 방송 송출되는 그 순간 끝이란 소린가요? 아니면 그날 24시까지란 소린가요? 방송이 송출되는 날인 10월 5일 월요일 24시까지 저희가 댓글로 신청을 받고요. 그 다음에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한데? 정확하게 지켜야죠, 시간은. 알겠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자, 오늘은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와우. 와우. 야, 반응이 너왜 지금 영혼이 없어 눈에? 영혼이 없냐? 자기 거 다 했다 이거지 오늘. 김 팀장, 영혼이 없어. 다시 아니에요. 한번. 자, 제가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와우. 와우. 한 단계 올렸습니다.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제가 그 인물열전이라는 시리즈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인물열전은 내가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자주 못하겠어. 공이 정말 많이 드는 거죠. 인물을 파와야 되는데. 근데 좀 딴 얘기인데 과학과 사람들에서도 인물열전 같은 거 하잖아요. 네, 하죠. 제가 거기서 많이 이제 모티브를 얻어서 하거든요. 어. 와, 과학과 사람들은 곽재식 작가님인가? 네, 곽재식 작가님이 하시는데 인물에 대해 소개하잖아요. 15살까지 가는데 2시간 반 걸려요. 아니 왜냐면 15살 때 그 대륙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나부터 시작하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너 내 방송 답답해하지? 그때 한국에서는 누가 태어났나 얘기해. 그 날짜에 한국에서는 한편 이러면서. 그래서 한 번에 5시간 하는 거예요. 와. 정말 근데 그분 정말 작가니까 지식이 작가잖아요. 그분. 대단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까지 할 자신이 없어서 인물열전은 좀 띄엄띄엄 하기로 하고 근데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15회 하는 거지 뭐. 그래서 방송 녹음할 때 과학과 사람들 거기 최 팀장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좀 있으면 12시가 넘어간다고. 본론이 안 들어갔어. 저녁 6시에 시작해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시는데. 저 좀 그런 거 좀 느껴요. PD가 필요해. 아, 저희 지난 김 팀장 새로 한 컨텐츠 1시간 반 했잖아요. 데이터 공유문화. 공유문화. 사실 30분 정도 잘라도 되거든요. 잘라도 되죠. 그럼요. 그러니까 자를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자르고 싶다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를 패널에서 자르고 싶다. 아니. 1시간 반짜리였지만 1시간으로 잘라낼 수 있었던 컨텐츠인 거고. 그리고 사실 그때 저희가 좀 어색했으니까 지금 김 팀장이 혼자 좀 길게 얘기하는 시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좀 다듬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5시간 말씀하시는 분도 사실은 잘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 또 매니악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좋아하시더라고. 그 방송은 자르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시리즈에 비견할 만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예? 예? 어디에다 뭘 아. 비교한다고요? 곽재식 작가님 시리즈랑 똑같은 걸 하겠다 이거구나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저희가 사실 시의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녹음을 하고 방송을 만들고 하는데 시의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그때 데이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맨날 조과장 옛날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인물열전 하면 다 돌아가신 분들. 기본 1800년대. 인물열전은 당연히 돌아가신 분들이지. 나 김 팀장 갖고 인물열전 한번 할 거야.
김 팀장 성자지 성자. 그 옛날부터 카메라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15세에 어디 있었어요? 일사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새로운 시리즈를 갖고 왔는데 데이터 뉴스라는 제목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뭐 매일매일 나오는 데이터 뉴스는 아니더라도 그 달 혹은 한 1, 2주 간격으로 중요한 뉴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알면 좋을 만한 뉴스의 꼭지를 하나 가지고 여러분께 좀 설명해드리고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뭐죠? 이 시리즈 제목이? 조과장의 데이터 뉴스. 조과장의 데이터 뉴스. 정직한 이름이네. 뭐 제안을 해주세요. 그러면 조과장의 데이터 뉴스. 자, 오늘은 데이터 센터 왜 짓고 어떤 효과가 있나 이 주제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왜 그 방송사에서도 파일럿 해보잖아요. 파일럿 해보고 망하면 안 하잖아. 아 오늘 파일럿이에요? 파일럿이어서 해보고 망하면 접는 걸로. 네. 근데 만약에 잘 되면 한 2주에 한 번씩은 데이터 뉴스를 이렇게 좀 가볍게 다루면서 여러분들께 그때그때 이슈를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얘기.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 컨텐츠는 데이터 센터로 잡아봤는데 여러분이 많이 또 제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알겠습니다. 네, 뉴스 재밌는 뉴스 중에 이거 궁금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첫 번째 주제로 데이터 센터 뉴스를 들고 와봤습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뉴스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네, 들으셨는데 그 기사를 먼저 한번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링크를 드렸으니까 같이 좀 기사를 보겠습니다. 기사에서 그 카카오와 네이버가 국내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IT 서비스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데이터 센터를 학교 옆에 짓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맞아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안에 짓는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오. 네, 조금 독특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해외에서는 특히 AWS는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짓는지 공개를 안 하고 있었어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짓는지를 공개를 좀 했는데 AWS는 공개를 일부러 안 하고 보안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테러할까봐?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어디에 짓는다라고 공개를 좀 하는 편입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카카오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왜 데이터 센터를 공개적으로 짓고 또 어딘가에 지을 때 이제 그 시와 협의를 하고 이런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이랑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일단 데이터 센터가 뭐예요? 일단 데이터 센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서버 컴퓨터 그리고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하는 건물이나 시설을 의미하는데요.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많은 하드 드라이브들이 있고 그 하드 드라이브에서 데이터가 오가는 걸 관리하는 이제 운영 시스템이 엄청 함께 큰 있는. 외장하드?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 아니 엄청 큰 컴퓨터. 컴퓨터. 그렇죠. 이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들어 있으니까 엄청 큰 컴퓨터라고 보는 게 더 낫겠네요. 물론 키보드와 모니터는 없지만 있어요 안에. 있겠지.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관리하는 센터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IDC라고 불렀어요. 인터넷 데이터 센터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CDC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렇게 부르고요.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계속 돌아야 돼요. 365일. 꺼지면 큰일 나겠죠. 왜냐면 우리 서비스가 인터넷가 멈추는 날이 없잖아요. 인터넷 서비스는 멈추면 안 되죠. 그래서 정전 때도 전력을 이제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물론 당연히 보안 같은 것도 철저히 신경을 쓰고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냉각 시스템. 어마어마하게 하는 많은 열을 그래 발열 잡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열을 발열을 시키기 때문에 이거 냉각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저 그램 쓰잖아요. 네. 얘가 여름에 발열이 장난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 잡아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떤 하드웨어는 50도만 넘어가면 손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50도만 넘어가도. 50도는 엄청 높은 온도 아니에요, 근데? 아니요, 아니, 50도 그렇게 높은 온도 아니에요. 한 PC. 네, 높지도 PC 않고 내에서는. 사실 근데 그 부품이 온도가 올라가면 성능이 떨어져요. 그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많이 올라가는 걸 방치하면 안 되는 스로들링 거예요. 걸리잖아. 그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망가지니까 일부러 거는 거죠. 거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냉각 비용이 굉장히 업체들한테는 비용이 크게 드는 부분인데 페이스북은 이 냉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스웨덴의 북극권의 데이터 센터를 세웠다. 그러니까 똑똑해. 추운 데다가 지으면 되잖아. 아예 추운 데다가. 똑똑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했었는데 옛날에 구글은 공중에 띄우겠다고 했대요. 하늘에. 헐, 지열로부터 진짜로 멀어지는 거야? 진짜 클라우드야. 아, 구름이야? 구름 위에 띄우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바람이 있었고. 계속 불 테니까 왜냐면 그 일정 이상 위로 올라가면 음. 그
대류층 같은 게 계속 공기가 아주 순환하니까. 빠르게 순환하는 층이 있어요. 그쪽에 올려놓으면 공기가 계속 흐를 거예요. 그리고 또는 바다 안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고 이제 발표한 회사들도 있어요. 나중에 막 달에 놓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죠. 바다에 있는 걸로 실험하고 있는 곳은 MS입니다. MS. 네. 그래서 지금 세워져 있는 데이터 센터 중에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가 이름이 각이에요. 각. 우리 맞아요. 그 이제 건물 구조물 얘기할 때 각인데 여기는 찬물이 흐르는 벽에 바람을 통과시켜서 기화작용으로 온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굉장히 그 낮은 어떤 온도를 유지하는 뭐 친환경 효율 방식을 뭐 자기들이 춘천에 가지고 있다 있다. 그랬나?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시원해서 춘천에 했겠죠. 네, 그렇죠. 온도가 그리고 좀 낮으니까. 데이터 센터가 되게 예뻐. 어, 예쁘게 잘 사진- 지었어. 그냥 그 자체로 되게 멋있는 건축물이더라고요. 네. 그 옆에 인재개발원 같이 이제 숙소가 같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번 무슨 행사 때문에 간 적이 있었는데 숙소도 잘 만들고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 운영팀 일할 수 있어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데이터 센터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지은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죠? 가기 뭐 네이버나 처음이죠. 카카오 네. 지었는데 옛날에는 해외 기업들은 당연히 데이터 센터를 많이 갖고 있었고 그거에 이제 초창기에 선두에 나섰던 기업이 이제 아마존, AWS고. 근데 우리나라가 국내 기업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해외 기업도 우리나라에 리전을 두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리전이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 센터의 어떤 뭐 추가 센터 같은 이제 데이터를 백업하고 그런 역할도 하는 센터라고 보는데 구글이 우리나라는 도쿄에 있는 리전을 우리가 활용을 했거든요. 이전에는. 그렇죠. 근데 구글이 우리나라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세우게 된 거죠. 올해부터 오픈했습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대요. 우리나라가 그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 리전을 두는데도 장점이 있대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되게 좋은 기운이 많은 나라고 삼라완상과 호랑이의 기운도 있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양기가 강하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데 좋은 조건인 것도 있고요. 기업을 이렇게 들어오게 만드는. IT 기업이 많아서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래요. 일본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겠네요. 굉장히 조금 안정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대질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지진이 간혹 있긴 해도 진짜 엄청나게 뭐 땅이 갈라진 지진까지 있어 본 적은 데이터 센터 지진 나면 정말 답 없잖아요. 없겠다. 예, 물론 데이터 센터가 2중, 3중으로 백업을 한대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공부하면서 기본 3중이에요. 3중이어서 여기가 박살이 나도 어딘가에는 또 백업이 있고 또 백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하는 체제도 내는 비용에 따라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금융 데이터는 정말로 철저하게 2중, 3중, 4중, 5중 놓기 때문에 그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비용도 좀 더 세대요. 하긴 그 복원 못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겠네요. 그리고 특히 카카오나 네이버도 금융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게 개인정보 보호 이슈랑도 연결돼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에 있는 개인정보법이랑 금융 관련된 데이터법에서 자체 IDC랑 그거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는 곳에다가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게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클라우드에 안 되는 거죠. 아니요. 클라우드가 안 됐어요. 그냥 클라우드가. 네, 그냥 클라우드가 안 국내에서도. 됐어요. 네. 그런데 그게 국내 데이터 센터라면 괜찮다라는 유권 해석이었나 법의 개정인가 일어나서 그게 올해부터 가능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열린 거냐면 거대한 B2B 사업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 은행권들이 전부 다 클라우드로 넘어갈 건데 클라우드 B2B 사업은 한 번 넘어가면 땡이야. 그거 바꾸겠어 그거 어디? 그러니까 클라우드 센터들이 국내에 있어야 되는 법적 제약이 있으니까 구글도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권 5개만 잡으면 어지간한 나라 수익보다 더 나올걸요? 네. 근데 좀 재미있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그러니까 저희가 AWS나 구글 같은 클라우드를 혹은 MS 애저 같은 클라우드를 쓰다가 점점 다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부 자체 데이터 센터로 옮겨오는 일들이 더 늘어나고 있대요. 자체 구축한다. 자체 구축하는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대요. IDC 쪽에서 발표를 한 자료를 보니까 이걸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던데 일정 부분은 퍼블릭에 쓰는 올려놓고 거죠. 일정 부분은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그걸 같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유를 보니까 특히 보안에 대한 이슈, 핵심 정보들. 그렇죠. 비용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계속 같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선 지금 들고 있는 레거시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클라우드가 실제 온프라미스 인하우스에 비해서 저렴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전체 시스템을 상시 운영한다라는 관점에서는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게 싼 비용이 보통은 아니에요. 음. 대부분의 경우는 비싼 비용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더 많은 관리비에 대해서 비용으로 지출하는 거지 우리가 직접 들고 있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다이다 보니까 서비스를 더 이용하는 거니까. 그죠.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용 세이브의 목적으로 생각하면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 거대해지면. 리스크를 줄이는 게 네, 목적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안 이슈도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전환 비용이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지금 이거 그냥 유지해야 될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라면 하이브리드는 선택이 아닌 거죠. 그냥 효율성을 방법이 없는 찾는다는 거야. 그냥 거군요.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지에서. 데이터 센터 자체가 굉장히 높은 잠재력을 지닌 비즈니스이기도 한데 이제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방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처럼 그 중에 하나 어떤 뭐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기업이 데이터 센터에 자료를 올리게 되잖아요. 혹은 거기에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같이 이용을 하게 될 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제약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 핵심 기술로 분류된 기술들에 대한 데이터는 해외 리전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죠. 국가보안법에 걸려요. 지도 같은 거. 지도도 그렇고 예를 들면 OLED 기술이라든지 핵심 기술. 화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해외 리전을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올리면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돼요. 기술 유출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식의 이제 국내 센터에 있어만 된다라는 제약이 있는 거죠. 법적인 제약. 이게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분들은 이해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이슈들이 아마 국가 간 경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 데이터 센터를 두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찜찜한 거야. 못 봐. 미국은 못 봐. 그러니까 중국이 볼 것 같은 거야. 거꾸로. 근데 요즘 엄청나게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또 차단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반대로 미국에서는 FBI가 요청하면 데이터 센터를 공개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기업과 기업 간,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를 자체 구축하지 않는 곳들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자기들의 데이터를 맡겨야 되는데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도 중요하고 국가 간 국가의 경계에 대해서 중요하고 물론 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서 그걸 B2B 비즈니스까지 하는 데는 좀 적죠. 그죠?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까 뭐 다음도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고. 조금 그러니까 지금 용어에 대해서 구분되면서 좀 약간 헷갈리는 포인트인 건데 IDC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네네. 포스코라든지 KT라든지 계속 운영하는 데가 있었고. 통신사들은 운영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서버 임대? 네네. 서버 임대 사업인 거죠. 예. 그리고 뭐 가비아라고 뭐 가비아라든지 몇 가지 야, 회사들이 있어. 오랜만에 들어본다. 예. 가비야. 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런 클라우드의 데이터 센터들 네. 클라우드 CDC. 네. CDC가 IDC를 임대해서 사업하고 있는 애들이 있다가 네네. 자체를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왜냐면 그건 이제 아마 비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사이즈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겠죠. 그쪽에다가 인력을 제공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이제 옛날엔 없었는데라기보다는 옛날에도 있었는데 요즘 같은 클라우드 형태로 있지 않았던 거인 것 같고 그리고 요즘 같은 클라우드 형태로 사업하는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네이버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밖에. KT나 뭐 다른 데도 다 있어요. 있기는 없는 사업은 아니에요. 아까 말한 IDC처럼 IDC에 대한 인터페이스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기는 한데 뭔가 이런 IaaS, SaaS, PaaS, 뭐 FaaS 이런 것처럼 모든 뭐 레이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는 당연히 아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 지금 네이버가 처음이고 카카오가 이제 그 다음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라인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은 라인은 내부적으로만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퍼블릭으로 공개해서 B2B 사업으로 나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 논의거리를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가 장점이 더 많냐 아니면 리스크가 더 많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고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라면 혹은 개인도 똑같잖아요. 내 데이터를 내가 내 PC나 외장하드에 저장할 건지 아니면 클라우드에 올릴 건지 이것도 사실은 유사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의사결정 중에 하나. 첫 번째 먼저 묻고 싶어요. 여러분 두 분이면 두 분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회사 혹은 개인의 데이터를 자체 구축해서 관리하시겠어요? 아니면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럼 어떤 문제예요? 비용의 문제, 돈이 있느냐 문제. 돈이 있느냐 없느냐 네. 문제. 돈이 같다고 하면 돈이 같다고 하면 그러면 클라우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잠깐 얘기 나왔어요. 제
외장하드 고장 나가지고 네.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오늘 음. 오면서. 그러니까 제 개인 여행 사진을 모아놓은 외장하드가 있는데 이게 인식이 안 돼가지고 큰일 났다. 네. 그랬더니 박 박사가 나는 이거 전부 다 클라우드에 올린 지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들으니까 내가 왜 그렇게 안 했지? 하는 후회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하드디스크를 직접 관리하니까 이 위험 부담을 내가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대신에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죠. 외장하드 그냥 하나 사면 계속 쓸 수 있지만 클라우드는 계속 뭐 과금을 해야 되니까 비용은 더 크지만 안전하고 제가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면 당연히 클라우드를 쓰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올리겠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구글 클라우드가 200기가 정도의 사용이 한 1년에 25,000원 정도, 3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10년 쓰면 20만 원이잖아요. 그죠? 200기가에서 더 늘어날 수는 없고 25,000원, 3만 원 내면. 근데 그 돈으로 외장하드를 계속 사서 그 비용이나. 그 비용이나. 근데 무슨 비용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드디스크가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네. 거예요. 이게 영원히 기록되는 장치가 아니라 어느 순간 망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번개치거나 정전되면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자기를 이용하니까. 아니 그리고 떨어뜨리면 어떡해. 떨어뜨리면 어떡해. 지금 회사의 의사결정을 지금 개인으로 축소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비율 드는 거죠. 네, 이런 아. 위험들을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데 이걸 관리해야 되잖아요. 어. 그 관리하는 비용이 드는 거니까. 그러면 유출이나 내 데이터를 외부에 맡긴다라는 거에 대한 뭐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아도 우리 된다? 집에 도둑 드는 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 예를 드는 거죠. 뭐 실제로 도둑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하는 거죠. 뭐 구글, 아마존 털렸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죠. 미래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을 테니까 음. 내가 개인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김 팀장의 데이터들은 클라우드에 관리해요? 업무 관련된 건 다 클라우드에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노트북을 지하철에 한번 놓고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찾았어요. 그러고 나자 모든 것은 클라우드로 간다. 모든 것은. 근데 그러다 이제 사진만 조금 개인 사진이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간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날짜별로 뭐 여행지별로 폴더를 관리해서 하드디스크에 착착착 쌓아오던 그런 관습이 있으니까 그 관습을 따라왔던 거죠. 왜냐면 내가 클라우드를 한번 가려면 이 많은 데이터를 일단 한번 클라우드로 통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게 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서비스 있나? 하드디스크 보내주면 자동으로 업로드해주는 뭐 그런 거 없을까? 뭐 한 50테라쯤 돼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무슨 소리? 몇 테라? 몇 테라? 1테라 올리는데 뭐 몇십 분도 안 걸릴 텐데 무슨 그럴까?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될까? 그럼. 안 돼요. 네, 그렇게 안 돼. 근데 그냥 몇 테라를 밤에 꽂아놓고 올려놓고 자면 돼. 스토리지 서비스에 근데 몇 테라를 쓰려면 그 싼 비용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테라급은 싼 비용은 아닐 그쵸,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리고 문제가 이게 계속 커지잖아 점점.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내 데이터는 점점 많아지고 지우진 않잖아 내가. 그러니까 가능한 한 무제한일 수 있는 것들을 찾는 어. 거죠.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그래서 바이두에서 무제한 클라우드를 무료로 했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내가 생각났다. 왜 클라우드를 안 쓰게 된지. 그래가지고 내가 사진을 거기다 다 왕창 올렸었는데 서비스를 종료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되게 난감했었던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이런 건 어때요? 왜냐면 바이두가 그 서비스를 종료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 이것도 사실 하나의 리스크인 거잖아요. 리스크인 맞아요. 거죠 이런 게. 데이터 센터에 다 맡겼는데. 그 회사 망하면 어떡해. 맞아요, 아마존 맞아요. 망하면 어떡해. 중요한 리스크 중 하나예요. 저도 갑자기 에버노트를 부도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에버노트를 쓰는데 에버노트도 제 글을 클라우드에 다 올려놓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오프라인에 다운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근데 에버노트에 제 노트가 한 3,000개 있단 말이에요. 빨리 원노트로 오세요. 야, 언제까지 거기에 있을 영원할 거야? MS잖아. MS는 영원할 것 같다. 그래. 빌 게이츠 형님 그래. 괜찮으십니까? 딴 어쨌든 데는 망해도 여기는 에버노트를 쓰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내가 쓴 글들 이 클라우드가 에버노트가 요즘 돈을 잘 못 버는데 맞아. 요즘 불안불안하죠.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소망은 MS나 구글이 빨리 인수했으면 사는 거야? 좋겠어. 어. 데이터 그럼 센터에 대한 베스트지. 불안이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에 내 돈 맡겨놨는데 일반 금융사가 아니니까 자체 센터가 없고 뭐 다른 센터를 임대해서 쓴다. 그러면 그 카카오뱅크의 데이터 센터가 털리면 내 돈은 어떻게 관리되는 거지? 라는 이런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한 기획 기사도 나고 했더라고요. 어쨌든 뭐 김 팀장은 가능하면 비용이 똑같다면 혹은 조금 더 들더라도 클라우드에 올리는 게 좀 편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 비용만 해결이 된다면 박박사는 어때요? 저는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회사라고 가정하면 우리 회사가 뭘 하는 게 핵심이지? 라는 걸로 생각할 것 같아요. 비즈니스가. 네. 그 비즈니스가 데이터 센터가 겹쳐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우리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야만 돼 라는 상황이라면 이걸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가능한 한 그 활동 때문에 생기는 리스크를 다른 데에 넘겨서 해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리스크 줄이기인 거죠. 리스크 줄이기와 의사결정을 단순화하기인 거죠. 안 그래도 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은데 신경 덜 쓰자. 네, 신경을 덜 쓰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을 설명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개발자들 중에는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벤더 종속성을 안 가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벤더를 설명해 주시면요. 벤더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WS 이런 그러니까 특정 기업의 제품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 과장이 맥 쓰기 시작하니까 맥밖에 못 쓰잖아 이런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비슷해. 예를 들어서 맥에만 있는 기능으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맥 아니면 안 돌아가. 그죠? 그 전에는 우리나라는 윈도우에서 그렇게 됐었고, 맞아요. 근데 꽤 많은 사람이 윈도우를 썼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중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 제품을 만드는데 AWS에만 있는 어떤 제품 기능을 사용해서 나의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AWS 것만 써야 되는 거야. 딴 데로 갈 수가 없구나. 근데 그게 AWS가 바라는 거잖아. 그렇죠. AWS는 자기네 세상에 다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AWS는 그걸 바라는 거죠. 음. 근데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탈피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런 특정한 기능에 종속적이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라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시간을 줄여주거든. 만드는 시간을 줄이니까 걔네가 서비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출시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빨리 출시해서 시장 반응 보고 다시 그거에 대한 피드백해야 되고라는 시장의 제품에 대한 사이클을 돌리는 상황에서만 보면 차라리 종속적인 게 지금의 우리 비즈니스가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생각하면 나은 선택인 거예요. 근데 지금 드는 걱정이 네. 그렇게 됐을 때 의존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AWS가 전체를 다 먹었어 시장을. 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으로 할 일은 비용을 올리는 거잖아요. 가격을 올리는 거. 그렇죠. 그럼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독점 시장이 돼버리니까. 뭐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독점 시장에 갈 것 같진 않고. 경쟁업체가 너무 많아서.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3사만 얘기하고 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많죠. 데가 10군데가 넘어요. 우리가 알고 중국도 있는 큰 기업으로만 세도 10개가 넘어요. 있고. 그럴 일은 생기지 않는다. 네, 절대로 독과점은 생길 것 같지 않고 당연히 지금도 60% 넘게 먹고 있긴 하지만 그게 거기서 거기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 비용이 막 말도 안 되게 갑자기 팍 올라가거나 이러긴 어렵다. 네, 그리고 AWS는 기본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더 락인시키기 위해서. 더 들어오게 만들라고. 네. 새로운 서비스를 머리 잘 내놓으면서 쓰네. 새로운 서비스를 내려오면서 기존 서비스의 가격을 내리는 방식을 취하지 계속 올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야 다른 애들을 떨궈내면서 자기네가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다양하게 얽히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말했던 아까 말한 그 벤더 종속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하는 게 뭐랑 비슷하냐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와 비슷해요. 왜냐면 내가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역량을 지금부터 다시 구축하려고 들면 끔찍한 일인 거예요. 구축하다 사업 다 끝나지 뭐. 구축하는데 한 2천억 정도 든다고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뭐 그냥 아주 단순한 ADC만 쓴다고 생각해봐도 그러면 개발자들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베어메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서버 제로 베이스부터 만들려면 서버 임대한 상태인 거에서 서비스 만드세요라고 사람들한테 막 주고 막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러 클라우드들이 이미 개발자들 편하게 만들어 놓은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개발 생산성이나 속도를 위해서라면 그런 것들은 쳐내는 게 낫다고 보는 거고 그 생산성뿐만 아니라 안정성이나 뭐 이런 여타 다른 문제들로만 생각을 해봐도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생기는 리스크나 거기에 쏟는 리소스를 차라리 비용으로 취급해서 그냥 그 변동성 부분을 저는 해소하고 제가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는 거죠. 혹시 그런 리스크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게 우리는 우방국이 많잖아요.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해외 데이터 센터를 쓰든 뭐 전쟁이 안 AWS 나서? 쓰든. 그러니까 우방국이니까 대부분은 우방국이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면 미국이랑 우리랑 전쟁이 났어. 그러면 진짜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약간 그건 예를 들면 진짜로 그렇지. 완전 우리 데이터 다 없는 거야. 완전 다 마비인 거지. 요즘에 미국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거래 진짜로. 금지 막 이런 거 하잖아. 방법이 없어요, 어. 진짜로. 계좌 뭐 블락 이런 거. 뭐 그런 거야. 뭐 아까 말한 벤더 종속성에서 탈피해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족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서비스 써야만 한다. 그러면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뭐 옛날처럼 갑자기 빵 터져서 전쟁 나거나 갑자기
트럼프가 갑자기 트위터에서 코리아 아웃 이래버릴 수 있으니까 모를 일이긴 할 텐데 사실은 비즈니스 의사결정 해야 되는 정도의 전조가 있는 상황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전환 비용을 고려를 해야겠죠 그때. 그러니까 국가 차원이라든지 기업 차원에서 보면 그런 걸 또 생각 안 할 수는 안할수 없겠다는 없죠. 생각이 좀 들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용으로 계산을 해보겠죠. 아니 그런 걸? 거기다가 지금 단순하게 해외 데이터 센터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나갔다 와야 되잖아요. 속도가 많이 느려져요. 아. 그래서 그래서 구글이나 리전. 페이스북, 아마존도 우리나라에 리전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거 이용할 때 저기 바닷속에 있는 그 뭐죠? 그 해저 케이블.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나 그거 맞아요. 옛날에 듣고 되게 신기했는데. 그래서 거기 아, 막 그렇게 오는 거였어? 물고기들이 막 쿡쿡 찌르고. 그러니까 바다 거북이 지나가고 막. 그러니까 나는 다 무선으로 온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니더라고. 해저 케이블로 오더라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서비스가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데이터 센터 뉴스를 갖고 오면서 여기저기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진다는 기사도 제가 많이 봤는데 뭐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는 전력 비용이 운영 원가의 90% 이상을 차지한대요. 전기세. 그래서 카카오가 원래 그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내에 짓지 않고 제주도에 지으려고 했대요. 카카오 본사가 제주도에 있으니까. 근데 카카오가 제주도 본사의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제주도 전체 전력량 정도를 얘가 쓰게 돼서 아. 결국은 접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치. 거기는 아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테니까. 아니 아까 그 조 과장이 준 기사에 보니까 데이터 센터 하나가 중소도시 전체가 쓰는 정도의 전력을 쓴다고 예, 하더라고요. 센터 하나가. 근데 또 도시들은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고 싶은 게 어쨌든 그 돈을 기업이 낼 거잖아요. 기업 유치니까. 그렇죠. 근데 굉장히 큰 기업 유치 중에 하나예요. 음. 어지간한 뭐지 기업 벨리 같은 수준을 유치한 거랑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부지 같은 경우는 무료로 제공해주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돈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큰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서 건설 경기가 또 호황이 되고 짓는데 한 2, 3년 걸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또 뭐 고용 효과도 있고 이런 것들 기대하면서 한대요. 근데 사실 고용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는 맞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고용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대. 그리고 사람이 별로 근무 안 해. 인력 중심의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혐오 시설 들어오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전력을 잡아먹는 설비가 들어오면 전자파 어쩔 거야. 전자파 어쩔 거야. 그런 이야기 있어가지고 원래는 뭐 용인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고압전선 뭐 안 어쩔 된다 거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쨌든 근데 뭐 학교나 이제 뭐 그런 걸 추구하는 어떤 지역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게 되는 게 뭐 브랜드도 될 수 있고 또 그걸 보러 아까 네이버 센터 각 얘기한 것처럼 그걸 보러 또 거기 찾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도 많이 지어질 것 같고 기사도 계속해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또 하나 조금 약간 재미있는 이슈로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자라는 어떤 운동이 친환경 단체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 왜라고 생각해요? 전기만 있어. 전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쓰게 될 테니까 맞아요. 환경에 매우 안 좋죠. 유튜브 보지 말자, 페이스북 쓰지 말자, 클라우드 쓰지 말자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데이터량이 몇 프로만 줄어도 이걸 운용하는 데 드는 전기가 엄청나게 줄어든대요. 왜냐하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에서 취급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분초 단위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어딘가에선 그걸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컨텐츠를 소비를 하면 네. 우리가 그걸 봤다는 사실이 또 데이터로 만들어지잖아요. 로그가 쌓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웹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사실 계속 데이터 쓰레기를 만드는 걸 수 있죠.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제 사진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지만 그 뭐 봅니까? 10년 전 사진 뭐 봅니까? 안 보는데 계속 자리만 점점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문제를 발생시키겠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비디오 데이터. 영상. 비디오 데이터가 크잖아요. 근데 그렇지. 요즘은 누구나 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고 그러니까 우리 폰에 얼마나 쓸데없는 영상 많습니까? 우리가 찍은 이상한 영상도 뭐 얼마나 4K, 많습니까? 8K로 영상 찍으면 그거 뭐 10분짜리 영상 만들어도 몇 기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4K로 찍어서 뭐 할 거야? 그래서 또 이제 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어쨌든 그것도 자기들의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 같은 데이터들을 계속 마이그레이션 한대요. 아, 백업? 그러니까 같은 유형의 데이터. 똑같은 데이터면 묶는 거야, 하나로 파일을. 그러니까 데이터 파일 이름은 달라도 AI가 보고 야, 이 4K 영상이랑 이 4K 영상은 파일 이름만 다르고 사실 똑같아. 그러면 합치는 거지. 하나로 합치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데이터가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화석연료 안 줄이면
정말 이 지구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상이변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 막 체감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텐데 그럼 데이터 센터도 그렇게 다 늘릴 거냐? 그건 또 아닐 거니까. 그렇죠. 근데 약간 딜레마인 것 같아요. 사실은 데이터를 보존하고 계속해서 쌓아나가야 되는 니즈도 있고 필요성도 있는데 한도 끝도 없이 데이터를 또 운용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발전소, 화력 발전소 같은 거 짓는 거랑 비슷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산업이 발전하려면 발전소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데이터 연료라고 취급하고 있으니까 발전소 짓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뭐. 그러네요. 음. 딜레마에 빠져 있네요. 네. 어쨌든 저희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운용하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입장이니까 현재의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지어지는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계속 가도 될까에 대한 이슈도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반대 주장에서 제가 들었던 건 뭐냐면 이제 기업들도 효율화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같은 서비스를 해도 더 작은 용량을 차지하면서 서비스를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모델을 만들어도 비슷한 예측 성능을 내는데 용량은 더 작게 만들고 이런 식의 시도들을 하니까 그런 연구들에도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더 나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식의 클라우드나 뭐 웹 서비스들이 발전하면 우리가 쓰는 하드웨어나 부수적인 물질들이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도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지금 없어진 기구 같은 걸 생각해 보면 프린터기 안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카메라 따로 옛날에 집집마다 갖고 있었는데 그거 없어지고 또 캠코더도 없어졌잖아요. 이게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다 생기는. 자원을 덜 쓰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대규모 장비들을 생산하거나 폐기하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에너지량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간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하긴 옛날 보면 1.2기가 하드디스크 진짜 컸잖아요. 집에 5.25인치 이거 얼마나 옛날 커. 컴퓨터 생각해 보면 근데 지금은 손톱만한 칩에 몇 테라씩 들어가니까 뭐 기술이 발전되면 더 발전하면 하드웨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런 장비 자체가 아예 없어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뇌에다 칩을 씹는다 이러면 뭐 나노 단위로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손으로 잡아야 되는 물건들이 모두 다 사라지면 오히려 그런 환경 부담은 줄어드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박 박사는 데이터 센터의 뭐 미래랄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해요? 저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줄어들진 않을 거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려고 우리가 우진애를 쓰고 있어요. 죽어도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모든 인간의 환경 문제가 돼서 안 쓰겠어라고 선언해도 안 줄어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죽겠지. 그게 줄어들기 전에. 너무 많이 일상적이라서. 근데 클라우드 센터, 그러니까 클라우드의 데이터 센터라는 건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을 다른 사람한테 위임하기 위한 개발의 어떤 큰 흐름 중에 하나예요. 근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개발 일이라는 게 또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개발자라는 세계가 따로 있었는데 옛날에는 대중화됐죠, 대중화. 지금은 개발자 세계라는 게 굉장히 큰 옆 동네 일이든지 내 일이든지 아니면 개발자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든지 정도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부터 개발을 하지 마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럴 게 아니면 데이터 센터가 줄어들 것 같지 않아요. 수요가 발생하는데 공급이 줄어들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하긴 뭐 대학에서 전공 과목에서 공부를 한다 그래도 직접 서버 만들기 뭐 이런 거 하겠어요 이제? 클라우드 이용하기 이걸 가르치겠지. 거기다가 지금 모든 학문이 다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 곳이 없어지고 있는 중이라고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더 개발이나 이런 컴퓨터 자원을 사용하는 무언가가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그거를 줄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제가 볼 땐 좀 부질없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게 일상화되면 어마어마하겠지. 데이터 센터 엄청 필요할 거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 거의 뭐 동마다 하나씩 동사무소 옆에 지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스마트 시티라고 부르는 컨셉도 시티 자체가 자체 데이터 센터가 있는 데이터를 구조에서, 계속 만드는 거지. 구조에서 시작해요. 진짜 그럴 수 있겠네. 주민센터 맨 꼭대기층은 그냥 데이터 센터로 지을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는. 그래야 커버가 시티 내에 일어나는 일들을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선 주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있는 상황이 앞으로 됐으면 됐지 안 되진 않은 거죠. 그거랑 빠른 네트워크 두 개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세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옛날에 엣지 네트워크나 엣지 컴퓨팅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개념이 뭐였냐면 어차피 컴퓨팅 자원이 여러 군데 퍼져 있으니 그걸 모아서 함께 활용해 보자라는 아이디어인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중앙 집중식이 더 많이 선호돼 왔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중앙 집중식인 거죠. 다른 애들은 다 단말기로서 인터페이스로서만 동작하고 컴퓨팅 파워는 다 중앙 집중 관리 외주 형태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분권화라는 게 생각보다 쉽게 접근하기 좋지 않은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설계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봐서는. 그러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어쨌든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고. 네, 몇 가지만 생각해도 그 방향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뭐 회사 이슈 같은 것도 좀 말씀드려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도 데이터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갖고 있는 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새로운 데이터 축적하고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지면서 빅데이터 쪽이 분석 쪽도 있지만 엔지니어링이나 DB 관리 쪽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혹은 DB를 관리하는 부서들이나 역할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건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어떻게 효율화할 거냐의 문제지 뭐 네. 늘어나는 건 막을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네. 아까 김 팀장님 말씀해 주신 거 공감 많이 가요. 그러니까 기업이니까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야지. 비용을 줄여야지. 최적화는 당연히 하는 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냥 늘리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 환경과 상황에 맞는 최적화를 해가면서 가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해외 데이터 기업들이 센터를 우리나라에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전기세가 싸대요. 아 맞아, 그것도 있어요. 사업하는데 산업전기가 싸죠. 네.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비용 줄이는 거죠. 그렇죠. 안전하고 전기세 싸고 잘 유치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이렇게 지원도 어드밴티지도 있고. 주고 이러고 인터넷 있으니까. 환경도 좋고 뭐. 그리고 안전하잖아요 일단. 그렇지 않아요? 치안이 좋은 나라. 그런 우리는 부분도, 총 들고 털기 어렵잖아.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총 들고 털기가 음. 가능하지만 아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왠지 그 데이터 센터를 먼저 겨냥해서 뭔가 쏠 것 같지도 않아요? 요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작정하고. 주요 타겟 중에 하나죠. 옛날에 그러니까. 원전 시설 타겟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김 팀장 통신망 마비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김 팀장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사진 다 날아갈 텐데 어떻게? 구글이에요. 해외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처음 시리즈로 파일럿으로 해본 조과장의 데이터 뉴스, 데이터 센터 왜 짓고 어떤 효과가 있나라는 주제로 좀 다뤄봤고 여러 가지 기사들을 갖고 와서 몇 가지 논의를 해봤습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가 뭔지 뭐 당연히 구글링이 더 잘 나오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데이터 센터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데이터 센터, 퍼블릭 데이터 센터 왜 쓰는지 혹은 자체 구축 센터 왜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이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뭐 어떤 장점이나 혹은 리스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쭉 다뤄봤습니다. 두 분 방송 어떠셨는지 소감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괜찮은데요? 뉴스 가지고 얘기하니까 뭐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그냥 할 얘기가 많네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니까. 그 평소에 우리 또 관심 있게 보던 얘기니까 네네. 질문이 들어오면은 재밌는 얘기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네네. 박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요즘 얘기 또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그쵸. 다루기가 쉽지가 않았잖아요. 주제에 맞아. 국한되니까 자꾸 네, 우리가. 네. 그리고 주제에 연결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화두를 꺼내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아예 대놓고 이 화두를 해보자라고 하는 관점도 괜찮았던 것 같고 원래 저희가 이걸 논의를 계속 많이 했었죠 사실. 그쵸. 좀 네, 자유주제같이. 앞에 좀 짧게 해보자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아예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이제 주제가 이런 최근의 뉴스를 꼭지로 아예 잡는 것도 지금 괜찮은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조과장 다음 주제 뭐 생각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예고? 없는데? 야 파일럿은 방송 아. 그 청취율이나 반응 보고 결정하는 거야. 미래를 생각할 때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 방송을 기획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시의성. 여러분이 이제 최근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데이터올릭에서 다뤄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계신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박 박사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방송 주제로 기획하다 보면 굉장히 좀 약간 논의의 무겁죠. 범위가 무거워지잖아요. 가볍게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을 조금 이 시리즈를 통해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데이터 뉴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저희한테 이거 한번 다뤄줘 보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쉬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갖가지 경험이나 봤던 기사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하기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다만 근데 저희가 아주 꼼꼼하게 기획해서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혼란스럽지 않나라는 좀 걱정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청취자분들이 이번 방송 들어봐 주신 다음에 피드백을 주시면 어차피 파일럿이었으니까 조금 더 개선해 나가면서 데이터 뉴스 방송으로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돌아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중요한 꼭지는 공통으로 다루든지 해서 한 2주, 3주마다 한 번씩은
페이서 뉴스에 대해서 다루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마칠까요? 네. 네, 그럼 저희 데이터 리그는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